주가 지수가 5천을 찍었다고 해서 나라 전체의 부가 정말 5천만큼 늘어난 걸까요? 착각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도 금리 낮은 한국을 떠나 금리 높은 미국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의 요동, 그리고 트럼프가 들이밀 25% 관세 위협까지 삼중고에 몰려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둘 다 불로소득을 노린다는 점은 같지만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파헤쳐보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늘 주세요.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거라는 기대, 배당을 두둑이 줄 거라는 신뢰, 경영진이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갈 길이 막힌 돈, 개인들이 통장에 꽁꽁 묶어뒀던 돈, 이 자금들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상법 개정하고 제도적 규제 손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이 정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온전히 반영한 걸까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을 보세요. 누군가 돈을 잃어야 누군가 돈을 버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산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10만원에 팔고 나간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주가가 15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15만원에 사서 나중에 12만원에 파는 사람도 생기니까요. 반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손바뀜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살면서 거주 가치를 누리고 동시에 자산 가치도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오르면 실수요가 생기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주식처럼 칼같이 제로섬이 적용되는 시장이 아닌 겁니다. 같은 불로소득이라도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뭘까요? 회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 몫을 나눠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격 차이로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5만원에 산 주식을 7만원에 팔면 2만원 남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7만원에 판 주식을 누군가는 7만원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6만원에 팔면 만 손해보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주식 수요가 폭발해서 주가가 치솟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갑자기 신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공장을 2배로 늘린 것도 아니고 수출이 급증한 것도 아닌데 주가만 오른다? 그건 A그룹 주머니에서 B그룹 주머니로 돈이 옮겨간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부동산을 보세요.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고 월급이 오르고 소비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실수요가 생기는 거죠. 이건 선순환입니다. 주가지수 5천,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산술적인 평균치가 올라간 겁니다. 국가 경제력이 획기적으로 증대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몇 개 종목, IT 대장주 몇 개가 폭등하면 전체 지수를 확 끌어올립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자리 걸음인데 지수만 5천 찍는 거죠. 이게 바로 부풀림 현상입니다. 착시 효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이 대출 금리가 바로 3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연동되거든요.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시대 흐름이랑 경기 상황에 맞춰 움직입니다. 경기 과열되면 올리고 침체되면 내리고 이렇게 조절되니까 미국 주택 가격 지수는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좀 다르지만 일반 지역은 5년, 10년, 30년 단위로 보면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죠. 워런 버핏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뭘 제일 먼저 봅니까? 금리입니다. 환율 예측할 때도 금이나 엔 가격 예측할 때도 금리, 주식 투자 결정할 때도 또 금리. 금리가 모든 자산 가격의 출발점이거든요. 금리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지도 없이 산에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합의를 봤죠. 엔화 가치를 2년 안에 50% 올리자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엔화 가치가 폭등했고 일본 땅값도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4개 반은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자만했습니다. 도쿄 한복판 땅 한 평이 맨해튼 빌딩보다 비쌌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게 실체가 있는 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거품이었습니다. 1995년쯤 되니까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2년에서 3년 사이에 버블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나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 더미에 깔렸고 경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물리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질은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소득이 팽창하면 어디선가 반드시 균형을 맞추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주식시장 과열, 부동산 시장 광풍, 이런 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 없이 부풀려진 자산 가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일본이 그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본 엔화의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엔화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보면 앞으로 우리 원화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계량 프로그램을 돌려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 원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이 세 개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를 쭉 뽑아봤거든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동조화 현상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났어요. 회귀 분석 돌려보니까 개수가 0.3 이상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화가 흔들리면 원화도 같이 흔들리고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도 따라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엮여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 연간 보고서 봐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예측하려면 엔화랑 위안화 흐름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특히 엔화는 역사가 깁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앞으로 2026년, 2027년쯤 뭔가 큰 이벤트가 터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말입니다. 어디서 벌어질까요? 트럼프 대통령 별장 마라라고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이번엔 마라라고에서 새로운 환율 협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라라고 합의, 이름까지 벌써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 불러다 놓고 너희 통화 가치 올려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환율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그때부터 1971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엔화를 1달러당 360엔으로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한테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끌어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제품이 비싸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뭘 했냐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습니다. 360엔짜리 엔화로 만든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엄청났죠. TV, 라디오, 자동차, 싸구려로 쏟아져 나왔고 미국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쇼크가 터집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치르느라 달러를 마구 찍어냈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프랑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네 달러 믿을 수 없어. 금으로 바꿔줘. 금 태환을 요구한 겁니다. 브레트우즈 체제에서는 35달러 주면 금 1온스를 바꿔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금고에 금이 부족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TV 나와서 선언합니다. 금 태환 중단한다. 이 순간 브레트우즈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엔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360엔에서 308엔으로 올라갔습니다. 절상된 겁니다. 미국이 보낸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아, 너네 너무 싸게 팔아먹지 마. 통화 가치 올려. 무역 적자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안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엔화랑 마르크화 가치를 2년 안에 50% 올리자. 플라자 합의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일본 경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당시 엔화는 1달러당 240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합의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2년도 안 돼서 120엔대로 폭등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2배로 뛴 겁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240엔 받고 팔던 물건을 오늘부터 120엔 받고 팔아야 하는데 이게 장사가 됩니까?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호황이었거든요. 삼저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왔습니다. 거기에 엔고까지 겹쳤으니 한국 입장에선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포니 자동차 기억하시죠? 그 자동차가 미국으로 막 팔려나갔습니다. 일본 차는 비싸지고 한국 차는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차를 샀던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정부한테 아우성쳤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뭔가 해달라. 일본 정부가 뭘 했을까요? 금리를 확 내렸습니다. 초저금리 정책입니다. 돈을 싸게 빌려주니까 기업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싼 돈을 빌린 기업들이 생산성을 미친 듯이 올렸거든요. 엔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역 흑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입니다.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버블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1990년이 되자 버블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었죠.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엔화 환율이었습니다. 1달러당 79엔까지 떨어졌거든요. 엔고가 극에 달한 겁니다. 수출 기업들은 완전히 무너졌죠. 2008년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거든요.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고요? 일본 금리가 엄청 낮으니까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금리 높은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하는 겁니다. 차익 거래죠.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 터지면서 미국 자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1990년 부동산 버블 터졌을 때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러다 또 다 잃는다 싶으니까 공포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급하게 회수했습니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일본으로 들여온 거죠. 그러니까 엔화 수요가 폭발했고 엔화 가치는 더 치솟았습니다. 79엔까지 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출은 안 되고 엔고는 심해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프쇼어리라고 하죠. 중국, 동남아시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 겁니다. 요즘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나옵니다. 미국 금리 내리면 또 청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죠. 하지만 전문가들 분석은 다릅니다. 지금 미금리 수준이랑 기업 수익성을 보면 2008년 같은 급격한 청산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의 엔고까지 일본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2013년 아베 신조 총리가 등장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죠.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이 정책의 핵심은 무제한 양적 완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뭘 했냐면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식까지 샀거든요. ETF라고 하는 주식 묶음 상품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중앙은행이랑 상업은행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건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돈을 풀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본 거죠.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수출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재무제표를 보세요.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거기다 금리 올리면 이자 비용도 늘어납니다. 이중고죠. 더블 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에 갇혔습니다.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약세입니다. 1달러당 150엔, 160엔, 심지어 200엔까지 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환정책 입안자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학개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해외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 말이죠.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사느라 달러를 빼가니까 환율이 불안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근시안적입니다. IMF 보고서도 비슷합니다. 해외 투자 자금 규모를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경고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한쪽만 본 겁니다.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해외 투자 자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1997년 외환 위기 기억하시죠?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1달러가 2,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때 만약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 주식이든 채권이든 달러로 회수해서 국내로 들여오면 됩니다. 한 차익이 엄청나게 생기죠. 국내에서 손실봤어도 해외 자산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판이 되는 거예요.
자본은 원래 어떻게 움직입니까? 금리 낮은 데서 금리 높은 데로 흐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똑같은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지금 한국 금리 2.5%, 미국 금리 3.5%입니다. 돈이 미국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막거나 탓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뭘까요? 국민들이 해외 우량 자산에 투자해서 국부를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올인해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로 세계 1등 먹으면 환율이 흔들려도 끄떡없거든요. 서학개미 탓하기 전에 제대로 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본 엔화가 75엔에서 150엔대까지 흔들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 하나, 글로벌 합의 하나가 한 나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거죠. 2026년, 2027년쯤 말하라고 합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새로운 환율 게임이 시작되면 원화도 요동칠 겁니다. 일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부풀리지 말고 시장 원리에 순응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만 보지 말고 금리와 환율 흐름 읽으면서 해외로 눈 돌려야 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경제 기초 체력 키우고 독창성 확보하는 것, 그것만이 환율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